자, 일제 식민 시대를 정리하다 말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일본의 통치 방식만 나누어서 정리했어요. 기억나죠? 네. 기억나죠? 네. 10년대. 그래서 1910년대는 일본의 통치 스타일이, 통치 방식이 무단정치라고 했어요. 무단정치. 무단정치라는 이 언어 속에 개념들이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개념어 그랬죠. 네. 무단정치라는 단어 하나만 보면 아, 헌병들이 다스렸구나, 선생님들이 교실에 칼차고 들어왔구나, 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 떠오르는 그게 바로 뭐예요? 개념이에요. 아이들한테도 그 개념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개념들을 몰아서 개념어 속에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서 개념어 단지 항아리를 쫙 열면 개념들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단정치라는 이 용어 속에는 즉결심판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네. 태형령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헌병경찰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강압적인 무력에 의한 통치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무단정치라는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1910년대는 무단정치라고 통치 방식을 무단통치로 정리했어요. 이것이 1919년 무슨 운동 때문에? 3.1운동이라는 거족적인 우리 민족의 항쟁 때문에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꾸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죠? 네. 일본이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에서 무슨 통치로? 문화 통치로. 그죠? 문화 정치, 문화 통치로 바꾸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든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힘입니다. 이 3.1운동 위대성을 지난 시간에 아주 강조했었죠. 네. 전 세계적인 타격 효과를 가져온 영향력이 있는 전 세계 민족해방운동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죠? 그래서 중국 5.4운동, 인도의 간디한테 영향을 줘. 그죠? 필리핀, 아랍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3.1운동을 보고 배웠어요. 저렇게 한가하는 방식도 있구나. 그 제국주의, 자본주의와 나쁜 민족주의가 결합된, 그래서 다른 민족을 침략에 들어가서 제 민족의 뱃속만 채우려고 하는 그 제국주의의 나쁜 놈들한테 저항할 수 있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 이전에는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존재조차도 이름도 지금도 별로 안 알려 있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대한민국 그래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줄 알지만 대한민국이 어디요? 이런 나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3.1운동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로 바꿨다. 문화 통치라는 항아리를 열면, 이 개념어를 열면 안에 개념들이 쫙 나야겠죠. 정리를 해봅시다. 개념 정리를. 문화 통치란 뭐냐? 문화 통치란 일본이 우리 민족을 분열, 이간시키, 이 말이 나와야 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우리 민족끼리 싸우게 만들려는 전략이에요. 요거 이제 우리가 한자식으로 말하면 EEJE라고 합니다. 말을 해보세요. 뭐라고요? EEJ가 오랑캐로서, 이게 오랑캐 이자죠? 동의적 할 때 이자죠? 오랑캐로서 컨트롤, 제압한다, 통제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오랑캐를, 오랑캐, A라는 오랑캐를 통해서 어나더 오랑캐, 다른 오랑캐를 통제하는, 알겠죠? 그래서 지네끼리 싸우게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일본의 문화 통치 때문에 우리의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좌익과 우익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죠? 또 우리 민족 진영 안에서도 노동자와 농민이 서로 싸우게 만들었어요. 노동자와 자본가들이 싸우게 만들었어요. 농민과 지주가 서로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걸 뒤에서 배후 조정하고 부추기고 우리 민족끼리 싸워서 우리 민족의 힘을 빼기 위한 그런 정책이 뭐라고요? 문화 통치다. 됐어요? 몇 년대라고? 20년대. 그래서 이 20년대가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일본의 이런 통치 방식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되느냐? 자, 이거 한민족을 분열시키고 우리 민족을 이간질시키기 위한 그런 통치에 맞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은 좌우 합작운동이었어요. 말을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좌우 합작운동. 그게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담는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좌우 합작운동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민족 유일당운동. 해보세요. 뭐라고? 민족 유일당운동. 우리 민족이 하나로 합치자. 좌우가 이념 노선 때문에 서로 갈라져서 싸우지 말고 민족이 단결해야 된다. 적전두절. 적 앞에서 우리 민족이 서로 분열하면 되겠냐. 하나로 뭉치자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좌우 합작운동입니다. 또는 뭐라고? 민족 유일당운동이라는 개념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몇 년대라고 이게? 20년대 사실이다. 됐어요? 큰 줄거리입니다.
20년대 큰 줄거리 문화 통치에 저항하기 위한 뭐라고? 민족 유일당 운동 또는 뭐 좌우 합작 운동 그죠? 그리고 20년대는 3.1운동을 본받으려고 그래요. 맞아 그래. 3.1운동 때 그 아련한 기억 우리 민족이 전 민족이 하나가 돼서 일본에 한 거든 그 모습 그걸 한번 재현해보자 라고 한 게 60만세 운동이에요. 선거에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깨졌어요. 사전에 발각됐거든요. 그래서 60만세 운동 학생들과 좌익들이 서로 손잡고 60만세 운동을 순종이 돌아가셨어. 3.1운동 때하고 너무나 상황이 비슷해. 3.1운동 때는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는데 이번에는 순종 임금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랑 똑같이 우리도 순종 임금 인산날, 발인날을 계기로 해서 전 민족이 한번 일어나보자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사전 발각돼가지고 상여 뒤에 따라가면서 삐라풀이고 조그맣게 했어요.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을 보면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작아요. 오히려 3년 뒤에 일어난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전국적인 만세 사건 알겠죠? 3.1운동의 여파가 그 다음 시대에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하겠어요. 두 가지 대규모 만세 사건 하나는 뭐라고? 60만세 운동. 그 다음 순서가 뭐라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저도 광주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다녔는데 11월 3일 날이 그날이에요. 11월 3일 날. 그래서 11월 3일 날을 학생의 날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어요. 까마득하게 지금 우리가 다 잊어먹고 있지만 기념도 하지도 않고 있지만 학생들도. 근데 사실은 11월 3일 날이 그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기념하기야. 그런 기념일이었다라는 거.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뒤에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1929년 세계사에서 경제 대공황이 터졌다. 이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지랄 발광들 하더라. 맨 먼저 튄 놈은 일본 놈이었다. 일본 놈들이 1931년 지네들이 살자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갔다. 이게 바로 뭐야? 만주 사변이죠. 일본이 먼저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자, 그러다가 1937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중일 전쟁. 그 사이에 유럽에서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이탈리아까지 전쟁에 가다보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 세 나라가 삼국 방공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비로소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이전에 벌써 일본 놈들이 책동이 시작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어디로 쳐들어갔다고? 만주와 어디로? 네, 중국으로.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보자면 개념 머릿속에 공간 개념들이 되게 희박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그럼 막연하게 이쪽이 전부 다 중국이라고 보는데 항상 중국은 이쪽이 중국이고 여기가 만주입니다. 만주. 이게 원래는 누구 땅이었다고? 우리 땅이었어요. 만주는 우리 거였어요. 이 인식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도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이런 인식을 싹을 없애기 위해서 동북 공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동북 삼성이 있죠? 그죠? 요령성, 또 길림성, 또 흑룡강성 이 세 가지가 동북 삼성, 동페이 삼성이 있거든요. 얘네들을 진해 역사로 편입하려는 그런 시도 이게 바로 뭐라고? 동북 공정이다 이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만주를 쳐들어가고 이거 다 먹었어요. 일본이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쳐들어갔다고? 중국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10년대, 20년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거점이 주로 한반도에서는 안 되니까 여기 나가서 주로 싸웠어. 그래서 여기서 봉오동 전투, 여기서 청산리 대첩 이게 1920년대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사에서 우리가 일본을 제압한 아주 대규모 사건이었죠. 네. 여기서 이 사건이 전개됐는데 이게 20년대예요. 1920년 6월, 1920년 10월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자유시 참변 가스라테프트 협약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당합니다. 그러다가 1931년 만주사변 이후로 독립군들이 다 쫓겨나.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중국으로 넘어가요. 알았어요? 그래서 중일전쟁 때까지 우리의 상하이 임시정부는 계속 도망다닙니다. 여기까지 일본 놈들이 와서 이제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결국 여기 가서 충칭에서 머물러요.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하는 거야. 충칭 정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서 출발한다고? 상하이에서 출발해서 알겠죠? 계속 한군이 뭐니 여러 차례 옮겨다 다 열 필요 없어요. 최종 종착지가 일본한테 쫓겨다니다가 어디에서? 충칭에서 정착한다. 이때 대빵이 누구예요? 김구. 알겠죠? 이 쫓겨다니는 고생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야? 김구. 알겠죠? 그래서 김구는 임시정부를 짊어지고 그 가난하고 다 망해가는 임시정부를 짊어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항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게 큰 틀이에요. 이따 독립운동사를 다시 또 하겠지만 우선 백그라운드를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1937년 중일전쟁 만주사변 그리고 드디어 1941년 일본도 제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가담합니다. 미국을 상대로 진주만 기습을 단행했죠. 네. 그래 안 그래? 네.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죠. 네. 그래서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가담하게 되더라.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제2차 세계대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사이에 1930년대 이후에 드디어 일본 놈들은 자만주를 치고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2차 세계대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의 힘이 모자랍니다. 물자와 사람이 부족해요. 이 물자와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총동원령을 내렸죠. 네. 근데 총동원을 내리면 우리 민족이 호락호락 일본 놈들의 전쟁에 동원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한 이 정책이 바로 뭐냐?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 1931년 이후 1930년대와 1940년대까지 1945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일본을 통치한 것이 바로 뭐라고? 민족 말살 통치였다. 일본의 민족 말살 통치의 배경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라는 이 개념어가 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 민족을 그냥 살다 없애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에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뭘 말살하겠다? 정신을 혼을 뽑아놓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 정신이란 말을 집어넣고 오면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라고 하는데 그 정신이 뭐냐? 개인으로 말하면 정신이 저 깨어있는 이 정신을 말하지만 민족이라든지 국가라는 집단으로 놓고 볼 때의 정신은 역사입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 말이 우리 말. 알겠죠? 우리 말과 우리 역사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게 바로 민족 말살 정치다. 이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언제라고 이게? 1937년 이후로 해야 돼요. 알겠어요? 1931년도부터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전쟁에 가담한 중일전쟁 이후부터 이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 말살 통치 이후에 주로 뭐냐? 사람을 동원하고 또 그 다음 뭐예요? 물자를 동원해놓고 시험에 이게 잘 나와요. 사람 동원은 뭐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물자죠. 그래서 주로 이 물자는 주로 전쟁에 필요한 쇠붙이라든지 군수물자, 그러죠?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쇠붙이라든지 또는 뭐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쌀 같은 경우는 뭐야? 배급제를 시행. 우리는 조금 먹고 군인들한테 많이 주자 해가지고 일반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는 배급제. 하루에 겨우겨우 연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쌀을 배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배급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언제요? 이 시기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 배급제. 알겠어요? 또는 뭐냐? 솥단지, 밥그릇, 그 다음에 숟가락까지 다 뺏어갔죠? 네. 너 어떻게 뺏었어? 마구 내려라고 하지 않아요. 마구 내려라고 하지 않아. 어떤 명분이 있어야 합니까? 민족 정신을 발양시킵니다. 야, 너네들은 조선 사람이 아니야. 너네들은 황국 신민이야. 천황폐하의 충성스러운 부하야. 근데 천황폐하께서 전쟁을 하라고 했어. 명령이 떨어졌어. 그러니 너네들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 되겠지 라고 합리화시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신민학교가 줄여서 국민학교입니다. 한국 국자, 신민 민자 따가지고 국민학교예요. 그래서 국민학교라는 말을 없앤 거예요. 알았어요? 국민학교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국민학교라는 용어가. 그때부터 국민학교라고 불렸어요. 그 전에는 신상학교, 소학교, 보통학교 이렇게 불렀는데 이때부터 국민학교라는 말이 쓸 때부터 한국신민화가 시행된 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신과 우리 민족의 혼을 빼놓고 우리가 마치 일본인인 양 착각하게 만든 다음에 일본 천황폐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도록 우리 몸과 우리 물자를 다 제공하자라는 마인드를 갖도록 만든 게 뭐라고? 민족 말살 통치였다. 이겁니다. 됐어요? 정리되시나요? 이런 기반이 나머지를 외워야 돼. 그럼 쉬워져요. 배우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이런 것들을 이해한 기반 이외에 나머지를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적 자원은 뭐냐? 되게 이제 학도병이라는 말이 나온다든지 또는
뭐예요? 징용이 나온다. 징용 가서 일하는 거죠. 징병은 군대 끌고 가는 거죠. 징병령, 징용령, 학도병 또는 뭐예요? 여자 정신대, 그죠? 정신대, 여자 근로보국대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1937년 이후이다. 실제로 이 법들이 시행된 게 이게 집행된 게 38, 39, 40, 41년, 42년 사이에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전쟁 막바지에 망하기 직전에 한 짓거리들이 전부 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이런 책동이었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혼을 일본 혼으로 바꿔놓기 위한 정책이 뭐라고? 민족 말살 통치였다. 됐어요? 끝이에요. 10년대 뭐라고? 무단 통치. 개념이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돼. 20년대 뭐라고? 문화 통치. 아, 문화 통치는 우리 민족을 서로 갈라놓게 하고 싸우게 하는 정책이구나. 30년대 이후는 뭐라고? 특히 37년 이후에 뭐? 민족 말살 통치. 그 뒤에 있는 내용들. 그 시행되게 된 백그라운드. 세계사적인 흐름. 이런 것들 이해하면 돼. 끝이야. 됐죠? 끝이에요. 자,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를 배웠지만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습니다. 공을 칠판에 대고 던지면 툭 튀어나옵니다. 그죠? 한번 던져보실래요? 작용, 반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본이 우리 민족을 상대로 작용을 했습니다. 통치를 얻다는 것은 우리 민족을 끌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민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쭉 공부해 봐서 알겠지만은 우리 민족은 만만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죠?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 물살이 중국 민족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을 때 그 중국 민족이라는 흐름에 다 포함돼서 중국이라는 호수에 다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웬만한 민족들은. 근데 우리 민족만 아직도 건재하게 이렇게 한글을 사용하고 우리 역사를 따로 공부하고 한자를 사용하면서 중국한테 안 빠져. 그죠? 여러분들이 쓰는 한자는요. 몇 세기 한자인지 아세요? 6세기 한자입니다. 당나라 때 한자예요. 중국이 쓰는 한자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중국이 쓰는 한자체는 지금 중국의 국어고요. 중국의 언어고요. 우리가 쓰는 한자는 6세기 당나라 때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보면 깜짝 놀라죠. 쟤네 고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쟤네들 그러니까 유럽으로 말하면 라틴어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은 뭐 영어 쓰는데 우리는 라틴어를 하고 있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 저력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가. 알겠죠? 그렇게 대단한 문화적 토양과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면 해요. 알겠죠? 자부심을 가지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말이에요. 거의 다 꿈이 야, 너 꿈 뭐냐? 거의 다 대통령이었어요. 그 새끼들이 지금 싸우는 거야. 다 대통령 하려고. 대통령 깜냥도 안 되는 것들이. 알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어린이들 어때요? 아니, 요리사 할 거예요. 개그맨 할 거예요. 자동차 운전할 거예요. 별 얘기 다 나오죠? 그게 좋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날지 몰라요. 어제 내린 비는 오늘을 적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다양성의 증가다. 다양해져야 됩니다. 모두가 다 대통령 하려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요? 아주 나쁜 세상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 자리 하나인데 이 한 자리 놓고 서로 싸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붕당정치 나쁜 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양해진다는 것, 목표도 다양해지고 알겠죠? 사고 패턴도 다양해지고 이런 지향점이 다양해진다는 건 대단히 사회가 발전한 겁니다. 그 발전한 애들 야, 이 새끼 너 판사 돼야 돼. 너 의사 되려고 엄마가 그냥 다양한 애들을 한 곳으로 모으려고 그래. 바보같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싫어요? 그래도 판사 시키고 싶으세요? 내가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것은 판사 아들 만들어봤자 남의 딸 좋은 일만 시킨다. 의사 딸 만들어봤자 남의 집 좋은 일만 시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그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지들이 하고 싶은 것, 지들이 갖고 태어난 것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엄마는 신의 대행자로서 조력해주고 도와주고 그 길로 잘 나가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엄마라 됩니다. 어제 제가 올린 동영상 맨 마지막에 그 나오죠? 엄마는 누구라고? 신이 바빠서 자기 분신들을 대신 만들어 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그런 자신의 소임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세속적인 엄마가 되지 말고 그래 맞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도 신이 바빠서 자기 대신 아이들 돌봐주라고 내보내준 그 전사들이야 또는 뭐 침묵꾼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알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통치 방식을 봤어요. 예, 작용, 반작용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일본이 이런 식으로 통치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게 나옵니다. 우선 그 전에 자, 일본의 통치 방식은 그랬는데 이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정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에 통치를 봤다면 자, 다시 정리. 무슨 통치? 무단 통치. 20년대 뭐라고? 문화 통치. 3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그 다음에 경제가 중요해. 경제는 뭐냐? 주로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뭘 뺏어갔느냐 문제야. 무엇을 뺏어가려고 노력했냐 이게 문제야. 이걸 잡으면 다 해결돼요. 알았어요? 그 10년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목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목하세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다라는 말 속에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뭘 뺐다는 얘기예요? 땅을 뺐었다. 땅을 뺏지 못하면 식민지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를 점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910년대 일본 놈들이 우리 민족을 식민지로 만든 다음에 가장 먼저 뺏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뭐다? 땅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10년대 무단 통치 기간 동안에 일본이 조선에서 뺏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토지다, 토지. 그런데 막무가내로 토지를 뺏을 수 없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토지를 뺏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 자, 자기 땅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손든 사람만 나와 해서 그래 우선 네 땅이라고 해. 나머지 땅들은 신고 올 수 없는 땅들이 많았어요. 신고할 수 없는 땅들이 많았어요. 첫째, 나라가 망했습니다. 조선왕조, 조선 이 반도의 땅은 거의가 누구 땅이에요? 왕 땅이에요. 모든 토지는 국가 거다. 이게 바로 왕토 세상이죠. 관념적으로만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왕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런 왕실 소유 땅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런 땅들은 신고할 주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라가 망했는데 누가 신고합니까? 또 있습니다. 공유지가 많아요. 문중 땅. 그래. 내 개인 땅을 할 수 없잖아. 우리 김씨 땅이야, 안동이비 땅이야, 또는 뭐 경주 최씨 땅이야, 선산이 전부 다 우리 문중 땅이야 이러면 개인이 신고 못해요. 자기 소유 땅만 신고하래. 그 신고 못했어요. 그런 땅들 전부 다 일본에 넘어가겠죠. 또 있습니다.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들. 직간놈들이 뭔데 우리나라에 와서 땅을 신고하라 말아 그래. 여기는 원래 내 땅인데 하면 신고 안 해. 깡다으로 버티다가 다 뺏겼어요. 알았어요? 단일 감정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너무 바빠 죽겠어요. 근데 뭐라고 나 붙었어. 방이 나 붙었어. 신고라고. 글을 몰라. 글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 너무 바빠지. 모내기느라 바빠 죽겠는데 새끼들 지라고 자빠냐고 다가 뺏겼어요. 그래서 전체 농토의 40%를 일본이 가져갔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토지, 농토만 해요. 전체 토지의 40%입니다. 임야까지 포함한 산 이런 거 우리가 왕릉 받지만 전부 다 이거 국가 소유잖아. 알겠죠? 이런 땅들까지 전체 토지의 40%의 토지를 일본이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뺏지 않고 이걸 대해주는 회사를 차렸어요. 이 일본 놈 회사가 바로 뭐냐? 동양척식 주식회사. 말로 한번 해보자. 뭐라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주식회사죠. 그래서 이놈들이 일본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가서 일본 놈들한테 이제 여기는 일본 놈 합시다 대신. 야, 너네 있잖아. 조선 가봐. 너네들이 싫어? 너네들이 갖고 있는 땅 그거 한 평만 팔면 조선 가면 7평 살 수 있어. 실제로 그랬어요. 그 당시 땅 값어치를 비교해보니까 일본에서 한 마디기 농사 짓는 사람이 조선 오면 7마디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본에서 조선에 투자할 사람 이렇게 모았어요. 그 모은 회사가 뭐라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총독부가 동양척식회사한테 땅을 넘겨주고 동양척식회사가 그 땅을 불화받아가지고 일본 놈들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조선에 뭐가 생겼냐? 조선에 이게 생겼습니다. 일본인 지주가 생겼습니다. 알겠죠? 언젠가 제가 지금 이 설명을 하려고 옛날에 내가 끌어다가 미리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지주 전호제예요. 알겠죠? 내가 얼마나 생각이 깊은지 알겠죠? 지금 이 설명을 하려고 옛날 조선시대에 이미 끌어다가 다 설명해놨어요. 그래야 빨리 넘어갈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지주 전호제를 보면은
원래 지주한테 전호가 내리는 걸 뭐라고요? 지대. 이 지대는 원래 반띵하는 게 정사라고 그랬죠? 2분의 1이죠? 이렇게 비율을 정해놓고 하는 것을 무슨 지대라고? 정률지대. 비율을 2분의 1로 정해놓고 내는 지대니까 뭐야? 정률지대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주 혹독하게 뜨다는 겁니다. 내가 월급 100만 원 받으면 50만 원 뜯기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다고 농민들이 아우성이야. 농민들이 아우성 치는 게 바로 뭐냐? 예, 지대에 내는 것에 항거한 것을 항조운동이라고 해요. 항조운동. 항조운동을 벌여서 결국 농민들이 투쟁을 해서 이걸 바꿔놔요. 조금만 낼게요. 얼마나 낼래? 한 3분의 1가량을 아예 액수를 정해놓고 내겠어요. 라고 무슨 지대로? 정액지대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2분의 1에서 한참 더 지대가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어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유리한 무슨 지대로? 정액지대로 바꿉니다. 자, 다시 정리. 우리가 이 정률지대를 이렇게 말했어요. 더 어려운 한자말로 뭐라고? 하조법. 그죠? 정액지대를 뭐라고? 도조법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이 일본인 지주한테 우리 소장농들이 내는 지대는 다시 뭐가 됐어요? 2분의 1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환원됐으니까 우리 농민의 지위가 높아진가요? 낮아진가요? 형편없었습니다. 잠시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일본인 지주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자기 땅을 갖고 있던 우리 지주들도 어때요? 덩달아서 수입이 늘었어요. 그런데 일본을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여기서 친일파가 생겼어요. 이 지점에서 친일파가 생겼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요 새끼들이 바로 친일파야. 그놈들이 지금까지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김무성이 새누리당 대표, 요 새끼가 바로 요 집안 출신이에요. 알았어요? 새누리당에 있는 놈들 태반이 바로 요 집안 출신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지니까 깡통해지죠? 두말할 것도 없어요. 아주 쉬워요. 아주 그냥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일본을 좋아하는 거야. 아, 나한테 이득이 때 뭐로 일본을 싫어해? 일본이 와가지고 나한테 도움을 줬는데. 그래서 친일파가 됐어.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써오면서 몇 번씩 그 사람을 칭송하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지주이면서도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우리 땅 다 팔아. 독립운동에 이 자금을 다 줘! 라고 한 사람이 이회영이에요. 이회영. 알겠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 이회영. 이회영이 뭐냐? 여기 간도에 우리가 좀 이따 독립운동 기지를 얘기했지만 삼원보가 있어요. 이 삼원보를 만들기 위해서 유화현 하나 현을 다 사버렸어. 중국 가서 독립운동 사람 뭐요? 해가지고 거기다 했는데 그 당시 40몇만 원인가? 여러분들 뭐 용돈밖에 안 되죠? 그 당시 그게 600억인가 그랬대요. 그 당시 40몇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600억 정도를 가지고 중국 만주에 가서 만주 땅을 다 사버렸어. 독립운동 기지를 만든 겁니다. 자기 형제가 6형제가 있었는데 다 모여. 우리가 이 돈 가지고 일본 놈을 밑에서 살면 되겠냐? 독립운동 해야 되느냐? 그걸 형제들이 다 합의해가지고 독립운동 합시다 형님 해가지고 갔어요. 멋있죠? 네. 여러분 같은 걸 켤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게 보통 사람 마음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결단을 내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결단을 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전부 다 그런 걸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전부 다 그렇게 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겠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남준다는 게 네? 적은 돈도 쉽지 않은데 자기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헌납하겠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독립이 될지 안 될지 희망도 없어요. 그때가 언제냐? 10년 됩니다. 45년 일제가 폐망하기 직전이라면 이가 가. 좀 있으면 저 새끼들 망하니까 이쪽에다 한번 질러봐. 잘하면 내가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때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투자 개념으로. 근데 이때는 아니야. 까마득합니다. 암흑이에요. 언제 독립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놈들은 나쁜 놈들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신호등, 파란 신호등인데 빨간 신호등인데 건너지 말고 서 있어야 돼. 여기 서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순간 내가 나쁜 놈이야. 이해하세요? 다 장갑 훔쳐도 괜찮아요. 다 장갑 훔쳐도 괜찮아. 근데 안 훔친 놈이 한 놈 있고 아침 저녁 때마다 나와서 빨간 손으로 총을 들고 있는 그 순간 장갑 지금까지 훔친 놈들은 전부 다 나쁜 놈들이에요.
내가 그 순간 반성했다니까. 기억나세요? 네. 봐요. 우리 옛날 공부한 거 다 떨어잖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이 있는 한, 그 이해영이라는 그분이 있는 한 일본한테 빌붙어서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난 어쩔 수 없었어. 그 다음에 상황으로 누구든지 그럴 거야 라고 말한 놈들은 좀 더 친일파예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지금 현재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게 암담한 겁니다. 암담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는 이렇게 토지 조사 사업에 있었고, 그 토지 조사 사업 결과 토지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 사업인데, 그 토지 조사 사업으로 몇 퍼센트를 뺏어갔다고? 40% 토지를 일본이 강탈해 갔다. 그 이유는 필기 안 해도 알겠죠? 네. 동양 철식회사가 일본인 시주한테 헐값에 풀어해줬고, 그 결과 일본인 지주와 우리 소작인 간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오히려 우리 농민들은 더 상태가 나빠졌다. 오케이? 네. 그 밖에 나머지 외울 게 없어요. 거의 모든 펀더멘탈한 나라의 중요한 재산들 다 뺏어갑니다.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나무 뺏어가 산림령, 임업령이에요. 고기 잡아가 어업령이야. 광산 캐가 광업령이에요. 알겠죠? 외워야 될까? 외우지 말아야 될까?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 이 쉬운 걸 뭘 외우게 해. 알겠어요? 그리고 아예 조선 사람들은 회사를 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기술도 있어요. 공장도 있어요. 땅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노동자도 있어요. 그래도 못 차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회사령이야. 오케이? 그래서 1910년대는 회사를 못 차리도록 아예 허가제를 해서 회사를 차리겠다고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허가 내죠 안 내죠? 안 내줍니다. 그러므로 1910년대는 조선 사람들은 물건조차 기술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만들 수가 없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게 20년대가 되면 뭘로 바꿔요? 허가제에서 뭘로 바꿔? 더 쉬운 신고제로 회사령이 바뀐다라는 사실. 이 부분을 아주 잘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됐어요. 10년대 경제수사 다 끝났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나머지는 보면 말이에요. 다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거구나. 다 볼 수 있어. 그래프 나오고 막 그냥 비교 나오고 전부 다 이것을 구체화시켜주고 디테일하게 보여준 것일 뿐이지 전체의 큰 골격을 다 잡은 겁니다. 이 골격이 안 잡힌 상태에서면 외워봤자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1920년대 경제수사는 뭐냐? 그 다음에 여러분 봐보세요. 1920년대가 되면 일본이 엄청난 전쟁 준비를 합니다. 봐봐요. 30년대 되면 일본 놈들이 어디를 쳐들어가? 만주 쳐들어가죠. 중국 쳐들어가죠. 그죠? 그래요. 그 일을 준비하는 게 20년대야. 그래서 일본에서 막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어요. 시골에 가서 농촌에 있는 농촌 천연총각 다 잡아옵니다. 공돌이 만들었어요. 공순이. 농촌이 어떻게 돼? 완전히 그냥 농사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근데 이 공손이 만들어가지고 일본 공장을 막 돌리려고 하는데 아우성들이야. 열심히 일해도 쌀을 살 수가 없어요. 쌀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 부족한 쌀을 어디에서 뺏어가려고? 조선에서 뺏어다가 지네 나라 공장을 돌리려고 공장 노동자들한테 싼 값에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1920년대는 주로 뭐야? 쌀을 강탈해가기 위한 정책. 20년대 뭐라고요? 땅이야 땅. 20년대 뭐라고요? 쌀이야 쌀. 그죠? 이걸 어려운 개념으로 이렇게 산미 무슨 계획? 증식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산미 증식 계획.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쌀을 증산하도록 독려합니다. 야 이 멍청한 조센팅 새끼들아, 농사를 그따위로 지니까 농사가 안 되지. 다른 걸 심지 마. 쌀만 심어. 라고 일본 놈들이 이때 쌀 단일 작물로 만들어버렸어요. 밭도 논으로 다 만들어버렸어. 물 마구 대가지고 쌀만 심어 이랬어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화란 뭐라고요? 다양성의 증가야. 농작물도 다양해야 됩니다. 알겠죠? 쌀만 심었다? 그해 가뭄이 들어서 모내기를 못했다? 다 망하는 겁니다. 메르스 전염병이 들어왔다? 사스가 들어왔다? 그냥 다 죽는 겁니다. 하나의 품종만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잡것들이 좋은 거예요. 잡종들이 좋은 거고 혼혈이 좋은 겁니다. 혼혈이.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양한 게 좋은 거예요. 다양성의 증가가 진화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이건 뭐 생물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진화로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중요한데 이때 일본 놈들이 쌀만 심게 했어요. 쌀만. 그뿐만 아니라
야 조선인들 너네들이 심는 쌀은 너무나 종자가 안 좋아. 이거 심어 라고 쟤네들에서 연구한 쌀 종자를 갖다 줬어요. 비료도 대줬어요. 수리쌀도 만들어서 모내기 위해서는 저수지가 필요해가지고 저수지 만들어준다. 그리고 뭐 받아 처먹어? 물세 받아 처먹어, 비료값 받아 처먹어, 종자값 받아 처먹어. 농사 뼈 빠지게 지어서 쌀이 증산됐습니다. 한마지기 쌀 농사 지어가지고 5가마니가 생산됐어요. 근데 일본 놈들이 준 새로운 종자, 비료, 저수지 하니까 10가마니로 늘었습니다. 그럼 5가마니가 더 는 셈이죠. 근데 애시당초 목표량은 뭐냐? 12가마니였어요. 근데 10가마니밖에 생산이 안 됐어. 5가마니 늘었죠. 근데 12가마니를 목표로 했다면 7가마니를 가져가 버린 거야. 그럼 우리 농민은 어때요? 오히려 손해보는 셈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쌀이 더 증산되긴 했지만 증산된 양보다 일본 놈들이 가져가는 양이 더 많았어요.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에요. 증산되는 양보다 일본이 가져가는 수탈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우리 농민은 굶주림을 면치 못했다 이겁니다. 알았어요? 농민은 이 당시에 완전히 가난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박경리의 소설 토지를 보면 이때 소달구지에 식구들 태우고 저 경상도 평사리 그 하동 거기에 있는 땅 거기 있는 그 식구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가요? 만주로 갑니다. 가자 만주로. 만주골방 가면 옛날 우리 조상들의 땅이 거기 있대. 가서 노동력만 있으면 비옥한 땅이니까 농사 지으면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다 끌고 가요. 그래서 대규모 농민들이 어디로? 만주로 또는 그 간도로 그죠? 연해주로 이렇게 대규모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동하면 그래요. 문화가 이동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독립운동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지역에 가서 이 농민들이 가서 교육받고 김원봉, 김구 이런 사람 밑에서 군사교육받고 그래가지고 뭐가 돼? 독립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전투를 할 수 있는 군인들이 거기에 있는 거야. 알았어요?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몇 년대라고요? 20년대. 다시 1920년대는 뭐라고? 쌀 강탈.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산미 증식계. 끝이에요. 이해됐죠? 네. 이해해버리면 끝이야. 10년대 뭐? 토지. 20년대 뭐? 쌀. 됐어요? 네. 그걸 토지 줘서 산미 증식계획이라고 한다. 산미 증식계획이라는 개념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더라. 그게 활자로 여러분 책에 박혀있을 뿐이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 이후가 되면 경제적으로 남면 북양 정책 이런 게 나와요. 남쪽은 면화를 생산해라. 북쪽에서는 양털을 생산할 테니까 양모가 어디에 필요할까요? 네? 군복 만들 때 털 달린 모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장갑 이런 거 전부 다 개털이니 뭐 양털이 이런 거 다 집어넣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목화를 생산하도록 남쪽 집안 따뜻해야 목화가 자라잖아요. 미국도 남부에 흑인들이 많죠. 그 흑인들이 바로 목화를 생산하게 하는 흑인들이죠. 우리나라도 남쪽에 우리 그 국산 면화를 많이 생산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남쪽 면화, 북쪽에는 양털, 북양 정책을 시행하고 이게 바로 뭐냐? 일본의 뭘 뒷받침하기 위한 군수 공장의 원료를 대기 위한 이런 전쟁 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이걸 하기 위한 알겠죠? 그 다음에 국가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이게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그 국가 총동원령의 내용이 뭐냐? 아까 얘기했어요. 다 인적 자원과 무슨 자원?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거였다. 사람 외울 필요 없어요. 징병, 징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가고 공출제도, 배급제도 이게 전부 다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 했죠?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이때 뭘 했다고?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했다. 관계, 연계성. 오케이? 끝. 정리되나요? 네. 어렵지만 학문이란 질서를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차곡차곡 수납장 정리하듯이 이렇게 시대의 칸 안에 다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강의를 열었는데 안 봐. 물론 뭐 김장 보고 뭐하고 많이 바쁘겠지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특히 초창기에 강의를 개설해놓고 안 본 사람들은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나? 그래도 열어달라고 하면은 다시 또 열어드릴 거예요. 명당자 붙은 사람들만. 알았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보채는 애들한테 전 물리고 뭘 더 주죠? 안 보채놓으면 안 줍니다. 햇볕이라는 놈이요. 하늘에서 땅으로 쏘아낼 때는 직선으로만 옵니다. 햇빛이 저기도 고사리가 있네요. 고사리한테 가서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그늘에 있는 고사리까지 햇볕 비춰주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공짜인 것들은 무차별적이에요. 알겠죠? 그때 그것을 흠뻑 받아가지고 내가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하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쏟아진 햇볕도 받지 못해서 이끼처럼, 알았어요? 이렇게 비실비실, 뭐 이끼도 나름대로 이끼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끼도 나름대로 자기 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그 똑같은 햇빛을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어. 내가 지금 무차별적으로 준다고 했는데 안 열어본 사람도 있고 가입 아예 안 한 사람도 있고 또 가입했지만 그냥 방치한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듣는 사람도 있는데 괜찮아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내가 안 쪼잖아요. 사실은 원래 쫀다고 처음에 약속을 했었는데 이걸 그 교육이라는 것은 쪼아서 되는 건 교육이 아닙니다. 지네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그래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하면은 열어드릴 거예요. 알겠죠? 한 회에 한해서만 열어줄 거예요. 나도 돈 벌어야 돼. 그 다음부터는 돈 받을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할 의지가 있고 더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이 정도 정리해 놓으면 다른 강의를 들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푼더멘탈이 지적 기본이 형성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어렵다는 수능을 준비하든 한국사 능력시험을 보든 공무원 시험을 보든 하든 제일 어렵다는 독립운동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용이에요. 이 작용에 저항해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항거했느냐? 이게 바로 무슨 운동? 항일투쟁입니다. 지금 이 7차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이게 대폭 보강됐어요. 이게 대폭 보강됐어요. 그래서 근현대사만 책이 한 권입니다. 과목이 수능 한 과목이에요. 이 정도로 강화됐어요. 그러면 친일파가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역사 교과서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이걸 줄이려고 하는 게 국정화의 핵심이에요. 알았어요? 이걸 줄이려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거 가르치면 빨갱이래. 맞아. 여러분들이 보기에 내가 빨갱이 같아요?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가가 내 차를 가끔 끌어가긴 하지만 가만 내버려둬도 잘 사는, 신호등도 잘 안 건드는, 알았어요? 빨간불이면 잘 안 건드는 선량한 사람이에요. 가만 내버려도 잘해요. 국가가 나를 일하라 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빨갱이 아니에요. 내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빨갱이는 전멸했습니다. 6.25 때 다 죽고요. 해방되기 전에 이미 반 딱 갈라놓으니까 소련군이 지휘한 그쪽으로, 지배한 그쪽으로 다 넘어갔고요. 6.25 때 설치되다가 또 다 죽고요. 그 이후로 그냥 방공 정책에 의해서 그냥 멸종돼 버렸어요. 대한민국의 빨갱이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간첩이요? 우리 때 간첩 신고하면 얼마 받았나? 500만 원씩 그랬어요. 그 당시에 등록금이 14만 원일 때. 그랬어요. 간첩 그러니 베개 나겠어요? 박멸됐습니다. 박멸. 알겠죠? 아니 그래서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헌법에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얘기지. 김정은 밑에 살고 싶지 않아. 깍두기 같은 머리 하고 있는 새끼 밑에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아들뻘이야. 네? 그런 놈이 뒷짐 짊어지고 이런 그 꼬라지를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절대 우리는 종북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야. 정상적으로 살자. 헌법대로 살자.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1항에 있는 것처럼 민주공화국을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쉬었다 할까요?